입문 과정 진행합니다. 뭐 말은 이제 입문서지만 실제 입문서 별도로 잠깐 떼내서 시간 낭비 조금 축소시키는 입장에서 11, 12도 바로 기본서로 우리가 진행을 했죠. 그래서 조금 좋은 의미로서는 남달리 두 달 더 앞서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서 한번 봅시다. 기본서. 자, 기본서에 지금 목차를 한번 볼까요? 3장 정도, 4장 정도 넘기시면 차례, 목차, 이렇게 합니다. 차례. 자, 이 차례는 18회, 우리 공지에서 18회 시험, 18회 이전과 이후가, 그렇죠? 큰 차이가 나죠. 표준목차에서 표준목차, 목차를 표준목차로 했습니다. 표준목차. 표이다 하는 말은 이 범위에 살짝 벗어나도 상관없다. 많이 벗어나면 오바지만, 지난해 우리 시험 칠 때는 학개론 속에 공법이 5문제 나왔어요. 물론 안에 일부 내용은 학개론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지문 속에 5문제니까 너무 오버했죠. 너무 오버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보통 한두 문제가 2차 공법에서 때론 민법의 한 문제 이렇게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준이다 하는 말을 써요. 표준목차. 표준이다 하는 이 표준목차. 목차가 표준이다. 표준이라 하는 말은 벗어날 수 있죠. 평균이니까. 그래서 출제원들의 목차를 벗어나더라도 기본 면피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목차입니다. 표준목차. 그래서 우리 학습 공부할 때도 제가 1차, 2차 같이 공부하는 게 유리하다 하는 말도, 학교론에서는 지난해처럼 5문제가 공부 문제가 나오거나, 또 올해도 2문제가 나왔습니다. 2문제, 5문제, 2문제, 기타 뭐 이렇게 예년에 보면 민법이라든지 등 해서 1문제, 2문제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론 속에. 그래서 그런 것이 다 타과목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표준목차일 때 1차, 2차 같이 공부를 하시다가 7, 8, 9 했죠. 7, 8, 9 2포식이다. 2차 포기식이다. 이랬습니다. 시간이 정 부족하시면 이때부터 2차를 포기해버리고 2차 포기해버리고 1차만 7, 8, 9, 10 해도 사실 충분한 기간이 될 수 있죠. 바쁘시더라도. 또는 시간이 좀 있으면 가다가 9월달까지 한번 가보자, 버텨보자 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9월달에 던져도 10월달 한 달 해도 2과목에서 한 과목, 마지막 10월달 가시면 한 3시간에 하루 만에 한 과목씩 뚝딱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때까지 한번 버텨볼 수도 있죠. 버텨볼 수 있다. 웬만하면 또 1차 동차 가시면, 동차 갈 때는 2차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1차가 먼저 선공부 1차 후 2차이니까, 또 같이 할 때는 2차가 의외로 조금 공부를 적게도 의외로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걸려있는 그런 경우도 왕왕 보고 있습니다. 평균 60점 이상이기 때문에요. 1차 하고 나서 2차 부담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1차를 합격하시고 2차만 별도로 다음에 차회에 2차만 할 때는 미리 또 학습은 해야 되죠. 공부는 원래 미리 하는 거니까. 학교 다니는 시절 한참 다녔죠. 초중고 대학 기타 학교 엄청 오래 다니시고 나서, 그러나서 이제 실전에 가듯이. 자, 차례 표준목차이다. 그 다음에 그 총론 보시면 총론. 자, 우리 총론에 시험 많이 안 나오겠죠. 총론에는 기껏 해봐야 이 총론, 총괄이론 줄임말인데, 민법도 보면 총칙 이래 있죠. 총괄규칙 이렇게 하듯이, 이건 전체 강론에 아우르는 간단한 정의, 개념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 여기서는 2문제에서 한 4문제 사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난해에 4문제 나왔지만 4문제도 사실은 공부 문제가 한 문제 있고, 또 기타 속에서 나온 게 한 문제라서요. 짜투리입니다. 그래서 표준적으로 보통 나오던 게 한 2문제밖에 안 2문제. 그래서 크게 관심 두지 마시고, 공부할 때 이 총론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하신 분도 그렇고 또 수업 듣는 분도 그렇고, 강의하신 분도 여기 개념이 있는데 개념이 사실 어긋난 경우가 많고, 또 강의 듣는 분도 혼란스러워서 저걸 외워야 되나, 다 냅다 외워야 되나, 이렇게 해서 간혹 인터넷에 요약 정리한 거 보면 가당탕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별 필요 없다.
별 볼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강론 속에 보시면 경제론, 그죠? 경제론. 자, 경제론. 자, 경제론. 이 경제는, 이론 경제는 일단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론 경제. 저희들 하는 책 경제는 완전 땅짚고 헤엄치기도 했죠.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단 수음상 표현으로 약간 전환시킬 버전을 수음용어로 약간 전환시킬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 경제는 너무너무 쉬워요, 실제. 자, 우리가 수요 공급 경제하면 간단한 결론 차원에서는 수요 공급이다, 수요 공급이다, 이렇게 준말이다. 자, 영어로는 수요를 demand 이렇게 한댔고, 그 다음 공급을 supply. 자, 사과 시장에서 사과 값을 치르고 한 개 2,000원 주고 한 개 달라. 수요, demand 요구한다. 수요. 사과 장사 파는 사람 공급자 입장에서는 2,000원 받고 사과를 하나 건네줘야 되겠죠. 그 공급자, 공급량. supply, DS, 수요 공급. 이거 수요 공급을 잘 읽으면 그 시장 전체 시세가 얼마나 가는 걸 예측할 수 있고, 미래 부동산, 주식,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실제 이 수급에 따라서 주가 상승, 하락 또는 부동산 가격 상승, 하락 예측하는 기능이 엄청 많은데, 근데 이걸 이 시장판을 읽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박사학위 3개 있거나 또 평생 시장 연구를 해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 실물 경제는 거의 예측 불허다할 정도 불확실성이 아주 높죠. 자, 그래서 시장, 근데 이론 경제는 수요가 많다, 수요가 적다, 수요 공급이 같다 이렇게 바로 주어져 버리니까 이거 가지고 답 못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론 경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장에서, 이 시장판에서, 이 시장을 이제 주로 마켓이란다 이랬죠. 마켓, 시장, MDS, 그대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영어 용어니까 시험용 나오는 영어는 그대로 씁니다. MDS. 자, 이 시장에 가보니까 시장 가격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시가, 시장 가격이 있죠, 당연히. 이 가격을 이제 영어로는 뭐라 했습니까? 가격은 영어로 price 이렇게도 출제하고 P 이렇게도 출제 많이 한다 이랬습니다. P.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일상의 부동산의 대표가 주택이고 주택의 대표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도 그대로 아파트 이렇게 해서 바로 지난 시험도 출제를 했고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일상에서 아파트란 사러 간다, 팔러 간다, 임대한다 이런 걸 워낙 많이 상상을 하시고 실무 경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아파트로 대비해서 판단하면 금방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대표 예를 집어넣으면 좋겠다. 아파트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고 사실은 이 3활동 밖에 없어요. 3활동 관련 우리 1차, 2차 전부 다입니다. 그걸 표현상 뭐 이걸 사고 파는 것을 거래 활동이다, 보유하는 걸 소유 보유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약간 변형했을 뿐이지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아파트에서 아파트 수요가 많으면 수요량이 많으면 사는 양이 많으면 아파트 가격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상승합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왜 있어요? 다 알지. 또 아파트 공급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파는 사람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죠. 수요 공급이 일치합니다. 그때 가격은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멈출려 하는 바로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하죠. 수요량이 100채, 공급량이 100채 그러면 그때는 균형 가격 이렇게 되지. 수요량이 120채, 공급량이 100채 수요량이 많네? 가격 상승. 공급량이 150채, 수요량은 100채. 매물이 더 많네? 가격 하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주고, 이렇게 묻고, 또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사는 사람이, 사는 양이 줄어들죠. 팔고 싶은 사람은 이참에 팔고 싶지, 비싸니까. 시세가 좋으면.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살 사람은 사는 양이 적어지고 팔 사람은 파는 양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그것도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하신.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쌉니다. 싸면 당연히 살 사람은 더 많이 사려 할 것이고 파는 사람은 적게 팔려고 하겠죠. 손해보고 못 팔겠다 이런 행태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영향을 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 가격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고, 갔다 왔다. 기본적으로 소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로가 상행선, 하행선이 있듯이, 일부 지역은 뭐 일방통에 있겠지만 결국에는 갔다 왔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보고 우리가 우리 시험 용어로는 이 시험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할 때 이걸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2번 정도 출제를 했었습니다. 상행선, 하행선, 갔다 왔다 이중성, 상행선, 하행선 이중성이다 이렇게 정도 흔적을 남겨두시고 이것도 다 알죠? 다 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수학적 표현을 하고 말로 출제하고 이게 거의 경제 이론이니까 경제 이론 같이 쉬운 게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경제 이론 같이 쉬운 게 없다. 물론 약간 깊이 들어가면 조금 미시한 약간 어려운 부분도 이해가 되는지 마는지 하는 헷갈리는 부분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크게 보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단순하게 시험에 나오진 않죠? 이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단순한 게 이게 또 많이 나와요. 결국 따지고 보면 다 이겁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가격 말고 다른 요인도 많죠. 다른 요인이 예를 들어서 이자가 저렴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이자가 저렴하면 공급도 증가할 테고. 근데 만약에 수요 증가가 120채인데 공급 증가는 100채만 증가한다면 수요 증가가 20채 많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미세한 부분이라. 근데 그건 이미 주어졌으니까 알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니지. 경제론, 이렇게, 경제이론, 경제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챕터가 이제, 시장론이다, 이렇게 나오죠. 시장론이다. 자, 이걸 보고 이제 시장경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시장론. 시장론에서도 제가 4문제에서 5문제 출제합니다. 지난 28회는 4문제만 나왔습니다만은, 경제론에서는 보통 5문제에서 7문제까지 나온다. 지난해는 5문제만 나왔습니다. 시장경제. 자, 시장경제. 자, 시장이 마켓인데, 영어로 표현할 마켓인데, 이 시장에 가면 당연히 살 사람, 팔 사람 있겠죠. 살 사람, 팔 사람. 주로 이제 사는 사람은 시장 장 보러 가는 사람이 여자가 많다, 남자가 많다? 여자가 많죠. 그래서 제가 여자를 수요, 이렇게 수요. 애칭으로 부르시고 또 팔로 가는 사람은 남자가 많다. 공급 이렇게. 그 수요는 여자, 공급은 남자 이렇게 보시면 온천지 수요 공급 여자 남자들이 아줌마들이 남학생 여성들이 많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원리 자체가 똑같습니다. 음양조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렇게 시장 이 시장판을 보니까 시장이 이 성공한 시장도 있고 실패한 시장도 있더라. 물론 시장 성공, 시장 실패 이렇게 이 용어 그 자체로 우리 시험도 많이 출제합니다. 시장 성공, 시장 실패. 성공한 시장은 이걸 보고 우리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뭐 효율적인 자원 배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효율적이지 못할 때 이걸 보고 시장 실패다 이런 식으로 불러요. 시장 실패. 시장 실패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시장 경제 기본적으로 이 시장 경제는 바로 저 시장 가격, 여기 있죠. 시장 가격, 프라이스. 이걸, 아담 스미스 경제 아버지께서는 이걸 보고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 또 그분이 신학, 철학, 뭐 이런 걸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신의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신. 우리 신 아시죠? 신? 신은 어디에 있다? 다른 거 우리 부동산도 뭐 신의 선물이다. 종교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또, 종교 안 가진 분은 자연이다. 자연의 선물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 지구가 자연의 선물일까? 신이 준 선물일까? 그쵸? 생각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신은 뭐냐? 신은 이게 날일자죠. 날일자. 태양을 뚫어볼 수 있는 이 볼시자 이가 그런 게 내 마음 속에 있으면 이게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자기 가슴 속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신학을 공부하시니까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부른다. 신의 보이지 않는 손. God's invisible hand. 이렇게 하죠. God's invisible hand. 신의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농수산물 시장, 가락시장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시장 사고 파는 거 가격이 얼마인지 우리한테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장 경제, 그 다음에 이 시장 실패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놈을 치유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 경제, 이렇게 정책 경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합니다. 정부가 시장 개입합니다. 자, 우리 보통 경제를 워낙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단순하고 쉽다라고 조금 더 강조해서 한 말씀입니다만은 약간 어려운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실제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들 하시니까 가족에 비유하고 사람 인체에 비유하고 이렇게 합니다. 비유하면 쉽게 일을 하고 또 장기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에 비유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장 경제, 집에 엄마, 아빠, 아들, 딸, 네 식구가 산다 가정했을 때 엄마는 아들, 딸을 국민이라고 보고 엄마, 아버지가 주요기능을 하시는데 엄마가 주로 아들, 딸 간섭 많이 합니까? 아버지가 간섭을 많이 합니까? 엄마가 시시콜콜 간섭하죠. 그래서 엄마는 바로 정부가 국민에게 간섭하잖아요. 이 시장판에 막혀서 있는 아들, 딸들을 간섭을 한대, 간섭하는 정책 경제, 이렇게 표현도. 엄마. 요걸 머리, 시장 경제, 효율성, 가슴, 정책 경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좀 이따 제가 사람 인체 비유하면 우리 학교는 용어 정리가 또 가볍게 앞뒤로 한 방에 정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왈가왈부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정책 경제, 이거는 가슴 경제라, 가슴 경제, 정책 경제. 엄마가 사랑으로 아들, 딸에게 간섭을 많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랑으로 간섭 많이 하고 있죠. 정치하신 분들이.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잔머리 굴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경제는 아버지. 주로 이제 기업 운영하신 분은 자율로 내두세요 하는 시장 경제 아버지 개념입니다. 머리는 아버지. 머리, 아버지, 가슴, 어머니. 뭐 여자, 가슴, 발달, 남자, 머리, 발달. 뭐 여자 남자 사실 뭐 금성목성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내 몸 바로 아래, 가슴에 내 여자가 있고, 내 몸 바로 위에, 머리에 내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한테 사랑받는 방법은 단순하죠. 남자한테 사랑받는 방법은 이 남자가 맞는 말 하든 틀린 말 하든 떨어주고 오야 끄떡끄떡 해주면 좋아해요. 자기 여자가 내 말을 남편 말을 잘 들어주고 남자인 말을 잘 들어주면 당연히 좋아, 사랑스럽죠. 그치? 특히 요즘 혼란스러운 사회에서는 더욱더 남편 말을 들어주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맞거나 틀리거나 상관없이 안아주면 좋아하잖아요. 가슴으로 안아주면 뭐 따져보면 틀린 것도 많습니다. 남자 마음에 당연히 안 들죠. 기본적으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배경이 살아온 배경,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엄청 어긋나는 그런 벗어나면 한없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거나 틀리거나 나는 분명 남자 입장에서 이게 안 맞는 거야, 틀린 말이야. 그래도 가슴 안아주면 좋아하겠죠. 그래서 노년을 할아버지일 때 잘 보내지, 할머니가 기가 세가지고 나중에 갖다 버리고 모양로 이사갈 때 버리고 가고 지창금조가 갖다 버리고 가려고 하면 큰일 나겠죠. 정책 경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을 비할 때는 보통 시장 경제는 여기에 자율 경제, 효율적 자원 배분, 냅둬라, 시장에 기업들이, 국민들이 하는 대로 냅둬라 하는 자율 경제이고, 그 다음에 정책 경제는 우리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 정책 이렇게 있고, 토지 정책, 그 다음에 주택 정책, 뭐 세금 정책, 이게 3대 정책인데 이 정책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형평성 추구를 위한 정책이라고. 가슴은 형평성 추구. 형평성, 공정성, 공평성, 공법. 2차 과목 공법. 1차는
시장경제,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1차 학개론, 민법, 개념 파악하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이해되는 이해 과목이라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2차 암기 과목은 정부가 정책에 따라서 나온 걸 국민들이 암기 스토리 자료시간에 기억하시면 고득점이 되겠죠. 암기 중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는 보고 이제 프라이스 컨트롤해서 가격 규제 또는 컨트롤 프라이스 통제 가격, 정부가 통제 가격 결정했겠죠. 이는 보이는 손, 이건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시장 경제, 정책 경제, 정책론에서 보통 4문제에서 5문제 출제합니다. 올해는 5문제 많이 출제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 목차 보시면 강문에 보면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정책론 그 세 가지가 바로 경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제 그렇죠? 경제 여기서 주로 한 15문제 출제해보세요. 15문제 많죠? 이게 나중에 감정평가로 가면 이 논리가 또 그대로 씁니다. 그럼 15문제 이상이라는 얘기지. 어마어마하지 40문제 중에서. 그 다음 그 밑에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자,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그게 경영인데 경영. 자, 투자론 볼까요? 투자론. 이 투자론은 자본 투입하는 행위다라고도 얘기를 한다 했죠. 자, 이걸 여기는 T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형도 단순하게 공식 학개론 공식의 전체 단 한 개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암기 없어야 내 생각 속도로 풀리게 돼 있어요. 눈빛 속도로 풀립니다. 공식 암기에서는 투입하고 기억하고 뽑아내서 적용하고 시간 다 보내서 결국 초과돼서 안 된다 그랬죠. 자, 내 돈 1억, 2억을 빌려서 3억의 원룸을 샀다. 임대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임대 수익을 두고 가정을 두고. 자, 내 돈 1억 이걸 보고 내 돈 1억을 보고 뭐란다 했죠. 자본 부채 남은 돈 이걸 2억을 보고 부채란다. 요놈을 조달 유입 원천. 그 다음에 3억을 사용했어요. 3억을 주고 3억짜리 물론 원룸을 샀겠죠. 이렇게 해서 7억. 자, 이때 내 돈 이 자본을 보고 이 자본은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이렇게 부르죠. 내 돈, 남은 돈 이렇게 둘 합치면 내 돈, 남은 돈 둘 합치면 자산이 됩니다. 자산. 이제 원래는 정확하게 요게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이렇게도 부르는 데 있죠. 자기 자본, 타인 자본 그걸 보고 총자본 이렇게 총은 더하기다. 또는 종합자본, 종합도 더하기다 이렇게 씁니다. 총자본, 종합자본. 총자본, 종합자본은 자산하고 같은 뜻이지. 그 다음에 상대방 용어, 자산 용어를 그대로 한 써보면 자산을 쓰면 자산 3억에서 부채 2억을 빼면 자본 1억이 나오므로 이걸 순자산이다, 순은 빼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절개 나온 용어가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총자본, 종합자본, 순자산 이런 용어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용어도 많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가서 찬찬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하시고 자, T. 그래서 이 투자자가 이 오른쪽 호주머니, 왼쪽 호주머니 돈 여기에 세상 돈이 다 들었습니다. 내 돈, 남은 돈, 그 다음에 투자했죠. 이게 투자 원본이고, 그 다음에 투자했으면 과실이 달리겠죠. 사과나무 심었으면 사과 과실 오겠지. 과실. 이 사과 과실을 이제 나중에 순영업 소득 이렇게 구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렸으면 이 과실 원리금을 갚아야 되겠죠. 그 나머지 원리금 주고 빚 갚고 나서 남는 돈, 내 돈. 이 자동으로 계산되게 돼 있어요. 공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아시면 그냥 집어넣으면 내 생각 속도대로 답이 나오니까 전혀 공식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계산은 금방 다 풀 수 있습니다. 계산형 같이 쉬운 게 없어요. 우리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로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것도 학기론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그건 약간 수준이 높아요. 약간 수준이 높을 뿐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가시면 아주 편하죠. 또 거기 가면 이제 경제학 원론, 부동산 원론 두 과목이 이거 타고 나시면 쉽게 접근이 됩니다. 부동산들 관련 자격증이 몇 개 정도 있나요? 국가 인정하는 공인자격증은 3개고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이렇게. 예. 주택관리사도 네. 부동산 아, 그렇죠. 그거 보통 주택이 부동산입니까? 주택이 부동산. 주택의 대표. 부동산의 대표 주택. 주택관리사, 보시험.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여기서 무슨 가치가 나오냐 싶지만 내 3억 주고 산 이 원룸이 가치는 주관적이랬죠. 가치가 4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고 2억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이 가치라 하는 이 가치관 주관적이지만 이 속에 중요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희들 학교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정리할 용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단순 가치라고 이건 뭐 영어로 밸류 이 정도에 멈추면 안 되고 이 가치가요 개인 차원에 가면 행복극대, 효용극대 이렇게 책에서 처음부터 뒤에까지 나오겠고요. 또 이 기업가에 가면 이윤극대 또는 매출액극대 이렇게 쓰고 정부에 가면 개인과 기업이 모여있는 한나라, 정부, 후생극대 이런 용어를 쓰게 되어 있고 또 각종 정부에 가면 정부에서 우리 정책 경제라는데 이 정책 가슴 정부 또 뭐 각종 공사 공익 추구하는 단체 여기서는 후생극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걸 가치를 달리 시장 성공, 효율적인 시장 성공, 정부 성공 여기도 가치극대 이렇게 써도 되고 이 가치극대라는 용어가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용어 하나를 가지고 다 그런 용어를 여기저기 나열되어 있는 용어를 한 방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학교론 용어를 별도로 암기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기본 개념 아시면 자동으로 정리되는 거니까. 표현이 보는 측면에 따라서 표현이 약간 달랐을 뿐이지 같은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때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부극대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니까요. 부극대. 나중에 투자론. 예, 투자론에 가면 이 자기 자본 가치 극대. 부의 극대. 그렇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여튼 쉽게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이 원리를 가지고 푸시면 되니까. 자, 투자자의 의사결정, 이 투자론이 6문제에서 8문제, 지난해는 8문제, 아주 많이 출제됐지. 계산형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그 계산은 이렇게 하면 돼요. 사과나무, 과실, 원본과 과실을 알면 답. 그래서 이 3억 투자해가지고 이 과실이 1년에 3천만 원 벌었대요. 그러면 3억 투자해가지고 1년 만에 3천만 원 과실, 번 돈, 남은 돈이 생기면 자산 투자 수익률 몇 프로다? 10%. 이게 우리 학교론 시험 공식에 제일 많이 출제를 해요. 이 10% 구하라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 3천만 원 구하라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요 3억 구하라 하는 3억짜리 부동산 평가, 감정평가론에 가면 이것도 많이 나오고, 이 셋놈이 돈의 모태입니다. 이걸 남은 돈, 내 돈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마. 어머니야. 한 가정의 어머니야. 어머니. 이 아버지고, 이거 나중에 셋째 아들 나옵니다. 가운데 낀까지 해야죠. 이제 셋째 아들, 막내둥이. 그래서 여기에 엄마 기능, 돈의 모태 기능이니까 이거 자동으로 당연히 나오는. 그 다음에 여기 원리금을, 예를 들어서 원리금을 1,000만 원 갚았다. 2천만 원 합시다. 2천만 원 같으면 2억 빌려가지고 2천만 원 원리금 매년 2천만 원 만기까지 상환한다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2억 투자해가지고 1년에 2천만 원씩 받는 거거든. 10%입니까? 그렇죠? 10%. 이렇게 10% 되겠지? 10%. 이걸 나중에 가면 이제 저당상수, 셋째 아들, 이렇게 불려요. 저당 잡고 돈을 2억을 빌렸는데, 은행에서 저당 잡고 돈을 2억 빌렸는데, 원리금 균등상환 매년 2천만 원씩 갚으니까 10년 갚으니까 다 갚더라. 이렇게 한다든지, 15년, 20년 갚으니까 15년 갚으니까 다 갚더라. 이렇게 원리금 균등상환일 때. 그래서 이게 저당상수다, 셋째 아들이다, 나중에 나옵니다. 저당상수.
저당 상수, 저당 잡고 상수 일정한 원리형 균등액 2천만 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뭐 금방 눈빛 속도로 그냥 생각 속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놓고는 저당 상수 10% 줘놓고는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많이 묻거든. 그러면 2억에다가 10% 곱해버리면 당연히 상수 이렇게 나오죠. 2천만 원. 이 계산 문제. 또 이거 역으로 이걸 줘놓고 이게 얼마 빌린 돈이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럼 이거 2천만 원 나누기 10% 하면 2억 이렇게 나와버리지. 또 이것 아예 구하라 하는 이거 2개 주고 이걸 10% 구하라 하는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게 다 계산형이라. 이 셋 중에 하나 구하는 거야. 여기가 그 셋 중에 하나 구하듯이.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가족끼리 모여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캐시플로우 돈 흐름상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벌어가지고 2천만 원 원리금 갖고 나서 1천만 원 남으면 돼. 1천만 원. 1천만 원 그러면 내 돈 1억 투자해가지고 1천만 원 벌었잖아요. 1천만 원. 이게 지분에 가지 지분 수익률 10% 이래 되지 10%. 지분 수익률. 이 용어도 많습니다. 이 용어가 7개고 이 용어가 5개 나와요. 용어가 똑같은 뜻인데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 지분 1억 투자해서 1천만 원 벌었습니다. 그럼 10%지. 지분 수익률. 이 속에 이자가 예를 들어서 5%라면 이자가 5%. 2억에 5% 이자 빌렸으면 1천만 원이 이자입니까? 이자 비용. 1년에 이자 비용 중 여기 2천만 원은 원금 1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원리금 상환액이 2천이고 요건 이자 상환이 1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자 주고 나서 2천만 원 남았지. 2천만 원. 이자 비용을 빼고 2천만 원 남았습니다. 내 돈 1억 투자해서 이렇게 2천만 원 벌면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을 합니다. 요게 20%. 우리 시험에 이거 2개 분명히 구분하여 출제를 여러 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만 뺐느냐 2억에 5% 이자 빌려가지고 250 1년에 이자 비용만 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고 원리금 빼면 지분 수익률이고 이거 혼란스럽게 책이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투자론 쪽 가면 사실은 책이 틀린 거 워낙 많아요. 뺐을 경우에 네네. 원금을 뺐었던 나누성이랑 명칭이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명칭도 다르고 뜻도 하늘과 땅 차이죠, 사실. 그리고 같이 상환해서 또 틀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 금융론 공부할 투자론 금융론 공부하시면서 이게 돈 세계니까 이 돈 시장이니까 금융론 이렇게 하겠죠. 자, 금융론에서 4문제에서 9문제 출제를 하게 됐는데 최근에 지난 시험 28회는 4문제만 아쉽게도 출제가 됐습니다. 돈 시장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만약에 개발한다. 건축하면 개발이지. 건축도 개발이죠. 다른 것도 개발도 있지만 공법상 개발 개념하고 또 우리 학개론상 개발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개발하고 이용하고 관리하고 마케팅 처분한다. 여기서는 4문제에서 보통 5문제, 적게 나올 때 3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3문제, 2문제밖에 안 나왔죠. 개발. 그래서 투자, 금융, 개발, 이건 이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자에 투자하는 사람이 의사결정에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결정하면 잘 투자하면 개발 가치 플러스 1억이 남는데 3억을 사가지고 4억의 개발 가치가 있으면 1억이라 하는 돈이 남지만 잘못 투자해가지고요,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안 팔리는, 임대가 잘 안 되는 개발하면 손실이 바로 1억을 손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파트에 있는 분은 가장 중요한 정보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올바른 정보 투자할 때 하시고. 그래서 이거 이제 투개금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당연히 이게 이 개발도 투자의 일부니까 투자, 금융, 개발 여기 한 세트. 여기 15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8장 있죠. 감정평가론. 자, 감정평가론은 경제론에서 구한 시장 가격과 또 투자론에서 구한 투자 가치. 우리 IMF 금융위 때는 가치는 높은데 이 가격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가치는 높다 하는 걸 인정하는데, 그러면 네 말도 맞고 제 말도 맞지만, 가격 말도 맞고 가치 말도 맞지만, 가치는 주관적이고, 그죠? 투자마다 다 다른 가치관에 따른 주관적이고, 또 가격은 객관적인데 모두 다가 인정하는 장바닥에서 너도 나도 수요 공급자, 다수 수요 공급자 다 인정하는 객관적 가격입니다만은, 그래도 가치가 더 높으니까 IMF 금융 때는 뭔가 절충된 가격을 표시하는 게 좋겠다. 그게 바로 시장 가치랬죠. 감정평가론에서는 시장 가치라는 용어를 쓴다 이랬습니다. 당연히 원래도 시험 나왔죠. 이거 시장 가치라는 것은, 이거 시장 가치는 시장에 가면 다수 살 사람 팔 사람 마켓, 저 시장 경기에서 보듯이 시장 가격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치란 것은 투자에서 나타난 주관적 가치니까 투자 가치죠. 투자 가치. 객관적인 시장 가격과 주관적인 바로 투자 가치를 합성해서 좀 뭔가 니하고 내하고 뭐 성격도 그렇고 좀 같이 섞었으면 좋겠다. 나는 뚱뚱, 너는 뭐 빼빼. 그러면 내 살 니한테 좀 주가 섞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이런 소리만 하죠. 성질도 네 성질하고 내 성질하고 좀 섞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 섞어놓은 가격입니다. 이게 감정평가론 평가. 그래서 이거는 경제론 복습. 시장 가격 측면은 투자 가치, 요놈은 투자론 경영하고 복습. 경영이 가치니까 바로 경영 투자론의 복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단순하게 떼버리면 됩니다. 여기 문제가 6문제에서 7문제, 지난 시험은 7문제 나왔으면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학교론 전체가 단순화시키 바랍니다. 실제 단순한 거고, 개론이라는 것은 정론 상론하고 달리 넓게 얕게 이렇게 되어 있죠. 얕게 되어 있습니다. 얕게. 절대 깊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보면 되죠. 이어오거나 너무 이어오는데 치중은 할 필요가 없고, 실제 이어오는 거는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이어오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어오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반복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미리 뭐 너무 이어오는데 치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목차 제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목차가 상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또 사람을 비했지만, 이게 원래 수요 공급이 이렇게 했죠.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 디맨드, 서플라이, 시장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나지. 그다음 요거 투자 금융 개발은 T다 이랬습니다. 그다음 요 감정평가로는 저 XT 복습이야. XT 복습이라. 그래서 이거 세 개 장을 공부할 때는 바로 이 X 파일 이놈 해결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거 세 개 공부하고, 여기 또 간평론의 투자론 공부할 때도 이 T테크 다하는 택자 좀 많이 쓰지. T테크 하는 이 기능 말면 여기 나오는 공식도 한 개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 정리됩니다. 아마 학교론 속에 공식 하나만 기억 안 하고도 계산 그림이 고득점이 된다 하면 그거 하나만 해도 제 강의 목적은 달성한 걸로 봐지는데요. 왜냐하면 공식을 지금 다 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산 자체 암기했더라도 풀지 못하고 찌그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도 제 강의 기능은 끝난 걸로 봐지는데, 그리고 또 용어로부터 공식부터 자유롭게 자, 용어가 예를 들어서 임대차 시장이면 임차로, 임대로, 임료 이렇게 부르고, 그죠? 또 매매 시장이면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매매 가격 이렇게 하듯이 각종 뭐 금융시장 가면 금융론에서는 돈 빌린 사람은 이자 비용 지급, 빌려준 사람은 이자 수익 챙기고, 둘이 만나서는 이자율이다 이렇게 부르듯이, 또 아까 말씀드린 이 T에서 오른쪽 용어, 왼쪽 용어 많이 나오면 5개를 했습니다. 많이 나오면 5개. 법에서 쓰는 용어 따로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 살짝 한두 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용어 암기, 용어로부터 좀 자유를 가지시면 되고요. 용어. 그리고 이제 공식, 열 필요가 없다. 공식부터 자유롭고. 용어, 공식, 또 개념도 일부는 우리 개론 차원이니까 별것 다 시키면 돼요. 복잡하게 절대 하지 마시고 간단한 개념이다. 그러면 이제 거의
거의 뭐 학교론에서 이게 좀 자유로워지면 다른 건 별거 없어요. 단순하다. 그리고 제가 필기는 할 거 없댔죠. 너무 심심하면 그림이나 한 그리시고 별표 한 치시고 그냥 줄만 한 번씩 쭉쭉 꺼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 그 다음에 시장판, 그 다음에 투자 가치 이 세 개 그림이 있으면 돼요. 이 투자가 만약에 정부에서 투자할 수도 있고 개인 기업이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내 개인이 투자하면 시세를 알아야지. 시세 제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투자해가지고 과실, 아까 투자 가치를 빨리 판단해야죠. 부극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판단하면 돼. 그 다음 기업이 투자해도 똑같아. 사적이니까. 개인 기업은 이게 효율성이 간다. 효율성. 그 다음에 정부는 형평성, 공정성, 공법, 공익추구 다 함께 공평성이니까 정부가 투자하면 당연히 시세라든지 투자 가치 극대 여기 포인트 두는 게 아니라 공평한 걸 찾습니다. 공평한 걸. 공평성, 평등성, 형평성 이거 추구하는 게 정부의 가치 극대입니다. 정부의 가치 극대. 돈 많이 벌어 꼭 돈 많이 버는 게 가치 극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게 이렇겠지. 돈도 가치가 다 있습니다. 모든 돈은 다 가치를 주관적으로 달고 다니세요. 가령 해서 뭐 사기치는 시장마더라도 보이스피싱하고 기업부동산하고 누가 더 나쁠까요? 누가 더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아니지, 둘 다. 나쁜 사람이지만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덜 나쁘냐? 돈 많은 사람 돈을 빼먹는 게 좋습니까? 서민들 돈 빼먹는 게 더 나쁩니까? 그렇죠. 한 수위죠. 돈 많은 사람 돈 빼먹는, 기업부동산은 돈 많은 사람 돈 빼먹는다, 돈 없는 사람 빼먹는다. 돈 많은 사람 빼먹죠. 보이스피싱은 돈 없는 사람, 문디 코코니 마늘 빼먹듯이 말이야. 돈 없는 사람 빼먹는데. 그럼 누가 더 나쁘다? 기업부동산하고 보이스피싱하고 둘 다 나쁜 놈이지만 누가 더 나쁘다? 당연 보이스피싱이. 그렇죠. 기업부동산의 한 수위죠. 돈은 전부 다 가치를 달고 다닙니다. 무슨 돈이라도 가치를 다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 그것만 서면 정부가 투자할 때 가치, 개인 기업이 투자할 때 가치, 사적 주체가 투자할 때 가치, 공적 주체가 투자할 때 가치 다 다르겠죠. 이 둘이 만나서 같이 투자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로 그 가치에 대한 판단. 그래서 결국에는 또 하나 더 한다면 바로 캐시플로, 이게 이제 가장 최종 중요한 거죠. 캐시플로. CF, 이렇게 CF를 간다. 캐시플로. 현금 흐름만 아시면 쉽다 이 말이지. 현금 흐름만 아시면 이해가 저절로 되는 게 워낙 많습니다. 나중에 돈 제일 많이 흐른 것이 저 금융이겠지. 금융으로 가면 바로 캐시플로 흐름만 아시면 개념 파악하는 것도 저절로 쉽게 됩니다. 자, 첫 수분 이 정도 하시고 이제 바로 그 10페이지 진도 들어가도록 합시다.